안녕하세요. 강남금융센터의 황우성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림역지점의 이익재 과장입니다. 요즘 주식시장 계속 매일 보는 게 주식시장이니까 주식시장 관심은 많은데, 되게 좀 잘 갈 수 있는 섹터를 찾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좀 좋은 섹터들은 좀 있는데, 어떤 섹터를 좀 봐야 될지 그게 좀 많이 고민인 상황이거든. 형은 올 하반기에 어떤 섹터를 좀 많이 보고 있어? 나는 일단 섹터를 보는 거는 쉽지는 않은 것 같고 7월 달까지는 변동성이 크게 없어서 주식시장을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 근데 말했던 것처럼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좋아질 거라고 생각은 해. 그러면 너가 보는 섹터는 좋게 보는 섹터는 있어? 지금 올 하반기에 좀 갈만한 섹터들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올해 처음 시작했던 그런 서비스 중에 5G 올해 처음에 시작했기 때문에 5G 섹터 관련해서 서비스 그런 회사들도 있고, 또는 이제 이런 장비주 회사들도 있고, 한국 시장을 계속 몇 년간 이끌었던 반도체 시장도 마찬가지고, 2차전지 이런 여러 가지 섹터가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손님들 중에 이제 바이오주 좋아하는 분들은 굉장히 좀 많은 그치, 것 같은데, 바이오가 또 정치적 리스크라든지 어떤 이런 삼상 최근에 실패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형 바이오주는 좀 어떤 식으로 보고 있는지. 바이오는 나는 아직은 건드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고객들한테도 추천은 많이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바이오가 올라갈 때는 확 올라가는데 말했던 것처럼 워낙 대외적인 이슈들이나 코오롱 사태도 있을 수도 있고 정치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것도 회계적인 이슈들도 나오고 있으니까 아직은 건드리면은 어렵지 않은 섹터지 않은가 이렇게 좀 보고 있지. 나도 바이오 섹터는 잘 안 보긴 하는데, 손님들이 좀 바이오를 원하는 손님들이 간혹 있어서 그 중에서도 이제 좋은 바이오를 찾아줘야 되는데, 최근에 있었던 이런 뉴스들을 봤을 때는 그 부분이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서, 나도 지금은 5G 관련 장비라든지 아니면 5G 서비스 업체들 그런 쪽으로 좀 보고 있는데, 이쪽 섹터에 대해서는 혹시 형이 좀 바라보는 시선이 있나 궁금한데. 5G 난 당연히 너무 좋은 것 같아. 5G는 너무 좋은 것 같고, 너도 알겠지만 우리가 5G 회사는 또 다 다녀봤잖아. 그래서, 근데 한 차례 일단 시세는 다 나왔기 때문에 지금 아까 내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많이 오른 종목을 고르는 거는 특히나 지금 7월 달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최근 1년 동안 많이 조정받았던 이유가 알다시피 미중 무역 전쟁이 가장 좀 컸는데, 이제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만나서 좀 합의 아닌 합의를 했는데, 그게 휴전에 성격에 가깝고, 실제적으로 아직 관세를 철폐한다든지 이런 식의 좀 강력한 조치는 없었기 때문에 잠깐 쉬어가는 느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무역 전쟁이나 대외 변수들이 워낙에 좀 쉽지 않아서 주식시장이나 이런 전체적인 업황을 좀 탑다운 형식으로 보는 게 나는 좀 맞는 것 같아서, 지금은 현금 비중이나 다른 채권형 상품들을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탑다운으로 봤을 때 이런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본다고 하면 하반기에는 이제 좀 배당 관련된 주들, 큰 대형주 위주로 좀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탑다운으로 너는 이제 본다고 했는데 나는 사실 좀 탑다운을 맞추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대내외 변수들이 워낙 안 좋은 게 많아서 나는 탑다운보다는 바텀업으로 해서 실적이 정말 잘 나오는 회사들을 찾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같은 5G라고 예를 들어서 5G라고 했을 때도 실적이 계속적으로 2분기에 3분기에 실적이 좋은 회사라고 하면은 한 차례 시세를 줬지만 좀 조정받았을 때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트리거가 확실하게 눈에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2분기 실적 발표가 어쨌든 8월 15일 전후로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때쯤을 또 감안을 했을 때는 실적 좋은 기업들을 위주로 또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너는 그렇다면은 그 탑다운으로 봤을 때 다른 섹터나 좋게 보는 회사나 이런 것들은 좀 있어? 올해 이제 연준을 굉장히 좀 트럼프가 좀 압박을 하면서 금리를 좀 하기 위해서 올해 7월이나 올해 하반기에 한 번에 두 번 정도 금리를 낮출 거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금리가 낮아진다고 하면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 굉장히 좀 민감한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최근에 자동차라든지 이런 제조업들도 조금 이제 지금까지는 안 봤었는데 지금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워낙에 좀 저평가되어 있는 은행 관련주들도 마찬가지고, 좀 하반기 때 실적이나 이런 부분 좀 가시화될 수 있는 건 사실 반도체 관련 섹터들이 굉장히 지금은 좀 조정이 받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기회는 있을 거라 보고 있어서 반도체도 나는 좀 관심이 가게 있는 종목 중에 하나야.
사실 반도체 우리가 또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반도체가 되게 많이 빠졌잖아.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많이 빠졌고 사실 뭐 좀 올랐다고 하더라도 대장주인 이런 큰 종목들만 올랐는데 중소형 관련된 그러니까 바텀업으로 올라왔을 때 실적이 좋겠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굉장히 많거든. 그런 컨셉에서 봤을 땐 어쨌든 조금 당장 시기는 못 맞춰도 우리가 좋은 기업들을 좀 찾아서 미리 좀 묻어 놓으면은 괜찮은 전략이지 않을까. 그 트리거가 너가 말한 FOMC 기준금리 인하일 수도 있고 뭐 내가 말한 이런 뉴스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내가 또 여기서 궁금한 게 너가 아까 미국, 중국의 정상들 만난 걸 얘기했잖아. G20를 얘기를 했는데 나는 사실 며칠 전에 미국하고 북한하고 한국 정상이 이제 66년 만에 그렇게도 만났는데도 주식시장이 크게 영향을 못 받았어. 그래서 나는 하반기에는 경협주가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너는 좀 그 생각은 어때? 이게 경협이라는 건 사실 눈앞에 있어서 굉장히 금방 될 것 같긴 하지만 사실적으로 되게 좀 아주 먼 얘기인 것 같아서 이 경협도 굉장히 섹터가 다양한 것 같아. 뭐 이런 관광이나 여행에 대한 수요도 물론 있을 것이고 지금 철도 또는 이런 뭐 굉장히 좀 다양한 섹터들이 있는데 경협이나 뭐 이렇게 정치 테마 관련된 이런 종목들을 사실 투자하는 게 굉장히 리스크가 난 있어 보여서 나는 경협 섹터는 조금 손님들 추천해드리진 않고 그냥 개인적으로는 좀 보는 정도인데 형은 경협 쪽 관련해서 아이디어가 있나? 나는 어쨌든 트럼프랑 김정은이가 한 번 더 3차 정상회담을 또 하고 4차 정상회담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분명히 시세는 또 한 번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너가 말한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종목들이 있으니 거기서 실적이 나올 만한 2분기나 3분기에도 실적이 조금씩 올라가는 거에 뉴스까지 더해지면 좋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긴 해. 요새 사실 주식시장 말고도 주식시장이 워낙 수익이 잘 안 나니까 다른 쪽으로도 상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 너는 상품이나 뭐 채권이나 뭐 이런 것도 관심 있는 거 있어? 채권 시장은 계속 뭐 관심이 있는데 워낙에 지금 경기 자체가 사실상 이제 건설 경기도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고 일반적인 기업들도 채권 발행을 많이 하지 않다 보니까 금리가 좀 낮아져서 뭐 조금 이제 하이힐드 채권이나 아니면 해외에 있는 기업들 채권을 좀 보는 게 지금은 난 것 같고 국내 채권은 단기적인 이런 단기채를 운영하는 상품들로 일부 뭐 단기적으로 가입하는 거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채권 시장도 조금은 관망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야. 나는 채권에서 요새 전단체나 짧은 상품들이 나오는 게 좀 있잖아. 그러니까 주식을 뭐 정상회담이라는 게 아니면 경협주라는 게 7월 달에 나올 수도 있고 9월 달에 나올 수도 있고 12월 달에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간에는 내 돈을 그냥 CMA에다가만 넣어놓는 것보단 전단체 3개월짜리 아니면 전단체 랩 6개월짜리 이런 데다가 넣어놔서 은행 금리보단 조금 더 높은 데다가 돈을 넣어놔서 묶어놨다가 이걸 어느 정도는 굴려놓은 후에 그 다음에 또 들어갈 게 있을 때 확 들어가는 게 좋지 않나 해서 상품 쪽도 많이 공부를 하고 있어. 너는 요새 나온 상품 중에 좀 관심 있는 상품 없어? 지금 최근에 이제 좀 이게 나왔던 상품 중에 이제 하이힐드 채권, 해외 쪽 하이힐드 채권들이 나오는 게 있는데 이게 좀 리스크가 어느 정도 없는 건 아니지만 이제 국내 주식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갖고 갈 수 있어서 그런 것도 좀 보고 있고 그건 이제 기간에 제한이 없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 그래서 지금 전단체나 이런 전단체 랩 상품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좀 묶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유동성에 조금 이제 부담이 있는데 그런 해외 쪽 펀드, 그러니까 채권형 펀드 같은 것도 관심 가져보면 지금은 좀 단기적으로 잠깐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 너는 또 해외 주식이나 해외 선물 많이 하잖아. 그러면 요새는 그쪽으로 많이 투자하는 거에서 관심 있을 만한 종목이나 뭐 상품 같은 거 있을까? 최근에 해외 주식은 워낙에 좀 특히 미국 같은 주식은 굉장히 좀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으로도 앞으로도 더 갈 수 있는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쪽 섹터도 일부 가져가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 해외 선물 쪽은 워낙에 상품 이런 그 골드 가격 최근에 좀 핫하잖아요. 그래서 골드나 이런 대체 투자 상품도 좀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선물을 일반 투자자들이 접근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관련된 데서 이제 좀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서 국내 ETF나 이런 쪽 관련해서 투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충분히 이제 자산 관리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전문가를 만나서 이렇게 잘 짜보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미국도 너가 좋다고 했는데 사실 미국 말고 베트남 주식이 좀 괜찮다고 생각이 되거든. 어쨌든 한국 주식 좀 애매한 상황, 미국 주식 많이 올랐다. 그렇다면은 다른 나라 주식들도 우리가 관심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건데 베트남 쪽 투자하는 건 어떻게 생각해?
베트남 시장이 굉장히 좀 좋았던 적은 2016년, 17년도에 굉장히 좋았다가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면서 또 급격하게 빠졌다가 이렇게 변동성이 좀 큰 것 같아서 실제로 베트남 시장 전체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삼성전자 시가총액과 맞먹는다고 굉장히 조금 작은 시장이라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시장인 것 같거든요. 근데 앞으로 신흥국에 대한 이런 투자 기회라든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은 무궁무진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대체제로 충분히 베트남 볼 수 있는 것 같고 베트남 직접 투자는 나도 별로 안 해봤지만 주로 이제 펀드나 이렇게 대형 그 펀드 통해서만 투자를 해봤지만 베트남 쪽도 충분히 생각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섹터인 것 같아. 나는 요새 많이 나오는 상품 중에 베트남 빈그룹이 또 유명하잖아. 빈그룹에 대해서 개별로 해외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모아놓은 상품으로 투자하는 것도 있거든. 근데 뭐 베트남 전체를 투자하기에는 조금 아리송하다고 하면은 그래도 좀 소비자 고객들이 좀 알만한 빈그룹, 베트남의 삼성전자라고 불릴 수 있는 데다가 투자하는 것도 뭐 상품으로 투자할 수도 있고 해외 주식으로도 투자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괜찮은 포트폴리오라고 생각돼서 되게 관심 많이 갖고 보고 있지. 유가가 되게 많이 빠졌잖아. 오펙 발표 이후로도 되게 유가가 많이 빠졌는데 유가 관련된 상품도 나는 되게 많이 보고 있거든. 근데 너는 혹시 유가 관련된 상품을 보고 있는 거나 아니면 뭐 어떻게 어느 쪽으로 좀 접근하는 게 괜찮은 것 같아? 유가는 나는 주로 이제 해외 선물이나 이렇게 직접 투자하는 쪽으로 많이 좀 접하다 보니까 많이 빠졌다고 얘기했는데 사실상 이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루 많이 빠지고 많이 오르고 이게 왔다 갔다 했거든. 최근에 뭐 이란 뭐 오만에 관련해서 이란과 미국의 그런 신경전도 있고 또 이런 오펙의 감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연장되는 거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유가에 대해서 엄청나게 좀 하락 쪽으로 이제 기조를 갖고 가다 보니까 그게 좀 변동성이 좀 심한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60달러 정도 선에서 아무래도 좀 박스권 흐름이 나올 것 같아서 해외 선물에 직접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좀 아직까지는 부담스러운 섹터인 것 같고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 그래서 DLS 같은 상품 그런 상품들이 조금은 안정적으로 유가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도 변동성은 좀 클 것 같아. 형은 유가 쪽 관심 있는 좀 나도 있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주식으로 접근하기는 항상 좀 힘드니까 상품으로 봤을 땐 유가가 굉장히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뭐 너가 말했던 DLS나 ELS 같은 상품으로 봤을 땐 과연 1년, 2년, 3년 뒤에 60불에서 50%가 더 빠질까? 아니면 더 올라와 있을까? 이런 구조들이 나와 있는 상품들이 많이 있으니까 유가 관련된 상품도 좋은 것 같고 유가에서 또 한 단계 또 나아간다고 하면은 이제 금 상품들도 요새는 관심이 또 좀 많잖아. 그치? 그런 상품들에도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이렇게 좀 접근을 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 일반적으로 금 투자하는 방법은 굉장히 좀 다양한데 지금 금연물 같은 경우에 가장 좀 적은 비용으로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것 같고 뭐 리스크를 좀 많이 안고 좀 크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해외 선물이나 이런 좀 효율적인 방법도 있는데 금 상품도 지금 뭐 많이 올랐지만 앞으로도 조금 이런 무역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심해진다고 하면 추가적으로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 보니까 관심 갖고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나 같은 경우는 주식,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거기에서 주식은 한 50%, 그 다음에 해외 주식, 해외 쪽 투자 25%, 상품 투자 한 25%. 네, 주식은 바텀업으로 해서 실적이 좋은 종목들만 위주로 좀 가져가되 예상될 수 있는 이슈화 되는 거. 뭐 대북 경협중화 될 수도 있고, 여름이니까 좀 뭐 더위 관련된 종목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좀 생각하고, 해외 쪽은 베트남 쪽이 그래도 더 유망할 거다. 상품은 조금 안정적인 걸로 많이 빠져있는 유가일 수도 있고 뭐 다른 안정적인 몇 프로 고정금리로 좀 짧은 걸로 생각을 해서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 내 포트폴리오는 한 이렇게 좀 보고 있어. 너는 혹시 너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 나도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지금 아무리 뭐 좋은 자산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이게 패러다임은 항상 바뀌다 보니까 분산 투자해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이제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 뭐 골드라든지 다른 해외 투자 상품들이 좀 적극적으로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시장을 주도할 만한 그런 아까 얘기했던 그런 좋은 섹터들을 찾아서 투자한다고 하면 올해 뭐 일반적인 벤치마크보다 초과 수익 낼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을 것 같으니까 가까운 이렇게 뭐 관리자들이나 뭐 직원들 찾아서 상담 받아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뭐 오늘 해외 쪽도 많이 하고 주식도 많이 하는 익재 증권사 직원인 익재랑 같이 얘기를 했는데 좀 부족한 내용들이 많았겠지만 저희의 뷰, 각자 개인적인 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부족하지만 많이 좀 이해해 주시고, 다음번에는 조금 또 패러다임이 바뀌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관심 있는 종목들, 관심 있는 섹터들, 관심 있는 상품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남금융센터의 황우성 차장, 신림역 지점의 이익재 과장이었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네.